그래도 내 눈앞에서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붉은 빛으로 깜빡였습니다. 스트레처에 누운 그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문턱을 넘기 직전 힘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또 내 눈앞에서 사람을 잃을 수는 없는데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의 핏기 없는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저 멀리 문이 완전히 닫히고 붉은 불빛만 홀로 번져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수술실 앞에 주저앉기 몇 년 전, 매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묘비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처음 스쳐 지나가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매주 같은 자리, 서로 다른 침묵.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 65이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 열해가 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저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날만은 언제나 산 아래 공동묘지 언덕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묘지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 뒤 또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처음 몇 년은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걸어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쯤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언덕 중턱쯤에 회색 대리석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왼쪽이 제 아내, 오른쪽이 어느 남자의 묘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부터 그 옆 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아내 기일이었던 4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죠. 검은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흰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깐 스쳐보고 다시 제 묘비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본 듯, 못 본 듯, 그냥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내 묘비 앞에서 저는 늘 하던 일을 반복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물티슈로 대리석을 닦고 이름을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선미, 여기 잠들다. 이 한 줄을 손끝으로 쓰다 보면 아직도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녹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양은 도시락입니다. 아내가 생전에 늘 쓰던 도시락통입니다. 토요일이면 저는 그 통에 김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을 조금씩 담아갑니다. 뚜껑을 열어 묘비 앞에 놓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반찬이야. 오늘은 멸치 조금 덜 짰어. 몇 년 동안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묘비로 보이는 곳에 꽃을 꽂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 듯. 입술은 꽉 까물려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는 우리 둘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주말이면 자식들 손에 이끌려오는 어르신들, 벌초를 하러 온 젊은 부부,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는 중년 여성. 사람마다 슬픔의 모양은 다르지만 묘지에 오는 사람의 어깨에는 공통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이고 조금 더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부터였는지 토요일마다 언덕 아래에서 한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12시 버스.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든 동네 주민들인데 그 사이에 항상 같은 여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오던 그 여자. 바로 옆묘에 서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저 사람도 매주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묘비 옆 두 사람의 루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묘비를 닫고 도시락을 꺼내고 작은 종이컵에 막걸리를 조금씩 따라 올립니다. 그녀는 꽃을 가지런히 꽂고 흰 봉투를 살짝 묘비 뒤쪽에 끼워둔 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입술이 조금씩 떨립니다. 어느 비 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언덕을 오르는데 아래쪽에서 허둥지둥 뛰어 올라오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검은 우비를 걸쳤지만 바지는 이미 빗물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국화꽃 몇 송이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올라가세요. 미끄러워요.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의 기일이라 버스 놓쳐서 또 늦을까봐. 언덕길 중간은 지늘기 질퍽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무신이 자꾸만 지늘게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긁고 있던 비닐 장갑과 걸레를 내려두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꽃 좀 들어드릴게요. 천천히 손만 잡고 오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손은 어느새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 제 아내와 그 남자의 묘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조용히 서 있는 그 여자. 은주라는 이름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우리 쪽을 바라보더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위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알듯 말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남편 묘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서둘러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바지와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내, 묘비 앞에 서서 일단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 오늘은 조금 늦었네. 대신 좋은 일 좀 하느라 그랬어.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야 저는 옆을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묘 앞에서 꽃을 정리하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정말 딱 한순간 그녀의 눈에는 빗물이 섞인 건지 눈물이 섞인 건지 모를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에 묘하게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지 않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묘지에서 낯선 이의 눈빛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가 묘비 옆에서 흰 봉투를 쥔 손, 젖은 어깨, 잠깐의 눈인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시간을 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덜 미안해지는 대신 왠지 모를 죄책감이 다른 모양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빛을 이렇게 오래 기억해도 되는 걸까? 다음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로 오르는 길목을 바라보며 괜히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녀가 오늘도 올까? 지난주 그 짧은 눈인사가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멀리서 시내버스가 언덕 아래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 몇이 내린 뒤 검은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그 여자가 내려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꽃다발과 흰 봉투. 저는 얼른 시선을 돌리고 아내 묘비를 닦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괜히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제 옆을 지나 제 아내 묘를 힐끗 바라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오셨네요.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가 서로의 슬픔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2부, 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 또 오셨네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토요일마다 와야 혼나지 않죠.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내 묘비 앞에서 내뱉기에는 어딘가 미안한 농담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안 오면 서운해하시겠죠. 짧은 대답 뒤에 다시 침묵.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자꾸 10년 전으로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이었고 늘 공사 기간은 촉박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안 되고 민원 들어오면 안 되고 발주처 눈치 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 2개를 들고 뛰어다니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 선미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고 다녀요. 도시락 싸줄까? 그렇게 만들어준 게 지금도 제가 들고 다니는 이 낡은 양은 도시락 통입니다. 그때는 그 도시락이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내 자랑하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선미가 자주 속이 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위험이겠지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했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였습니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고 나서야 우리는 경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수술로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빨리,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선미는 병원 침대에서조차 제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 현장일 바쁘면 굳이 매일 안 와도 돼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바쁘면 하루쯤은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야간 타설이 있다. 발주처, 임원이 현장에 온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요. 선미가 세상을 떠나던 날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참 떨어진 외곽 현장이었고 차를 몰고 달려가는 동안 신호등이 전부 빨간불로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선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남편 찾으셨어요. 준호 씨 언제 오냐고. 그날 이후 저는 시계를 볼 때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저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바로 차를 몰았으면 몇 분을 더 벌었을까. 그날 회의만 뒤로 미뤘어도 막차 말고 택시를 탔어도 어쩌면 마지막 눈을 마주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잘 치렀잖아. 무덤도 좋은 데 해줬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내해주지 못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고 눈 마주치고 미안하다 말할 기회. 그 빚이 아내 묘비 앞 저 한 줄 문장과 함께 제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못해준 마지막 인사를 조금씩 나눠 갚는 마음으로 묘비를 닫고 도시락을 펼치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 제 일상을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 영묘비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처음 볼 때부터 어딘가 남겨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은 늘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이든 흰 봉투든 차 열쇠든 마치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마음이 겨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처럼.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흰 봉투 안에는 언제나 남편에게 쓰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한 장씩 써와서 묘비 뒤에 끼워두었다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가져가는 편지들. 당신, 나 아직도 화 많이 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딸 중간고사 봤어요. 당신이 알면 뭐라고 했을까?
미워하는 말과 그리워하는 말이 뒤섞인 지울 수 없는 문장들. 그녀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 문 앞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분 인감도 가져오셔야 합니다. 보증인 서셨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삶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다 망쳐놨어. 그 말이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에서 남편 쪽 친척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이라도 좀 곱게 하지 그랬냐? 남자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으니까 그렇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사람을 몰아붙였어. 딸조차도 한동안 입을 닫았습니다. 엄마, 나 잠깐 서울 친구 집에 가 있을게.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연락처 목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언덕 위 묘지에 처음 올라왔을 때 혼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묘비에 자기 얼굴을 어떻게 들이밀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간 것 같아서. 그녀는 나중에 내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욕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왜 그랬냐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왜 혼자 가 버렸냐고. 그녀는 그 욕을 끝내 편지로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매주 흰 봉투를 들고 와서 부드러운 말들만 적었습니다. 당신, 나 아직도 화 많이 나 있어요. 그 문장 속에 욕 대신 들어가야 할 수백 개의 단어들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우리가 처음 몇 년 동안 서로를 스쳐만 지나가던 이유는 어쩌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슬픔을 나눌 여유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가을, 언덕에 억새가 하얗게 피어있던 날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고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찌릿하고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 안 좋으세요? 그녀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와 같은 나이대 어른을 향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저는 손으로 허리를 한번 쓸어내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시락 늘 가져오시더라고요. 부인분 좋아하시던 거예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손가락으로 콕 찌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기억을 이 낯선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왜인지 모르게 부끄럽고 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통도 그 사람이 쓰던 거라서요. 오래돼서 이제는 도장이 다 벗겨졌죠.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남편이셨네요. 그 말은 제 귀에 좋은 남편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요로 들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스스로 번역을 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뚜껑을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방 안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보며 낮에 들었던 그 한마디를 곱씹었습니다. 좋은 남편이셨네요.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나? 아니면 남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이기적인 가장이었나? 그리고 문득 옆 묘비 앞에 서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매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둘 중 누가 더 큰 죄책감을 안고 사는 걸까? 이런 쓸데없는 비교까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묘비 옆에서 몇 마디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
오늘은 날이 춥네요. 비가 올 것 같네요. 날씨 얘기만 맴도는 어색하고도 조심스러운 거리. 그 거리가 한 번에 좁혀지는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갑자기 폭우로 바뀌던 오후. 미끄러운 언덕길에서 그녀의 발목이 살짝 꺾이며 뒤탈길 아래로 미끄러지던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산부, 첫대와 그리고 작은 동행.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잔잔하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언덕을 오르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흙길이 질퍽해지면서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쳤지만 토요일 약속은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중턱에 다다를 즈음 위쪽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하나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 베이지색 바지, 작은 꽃다발과 흰 봉투.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영묘비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비 때문에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흙길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발이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우산이 옆으로 날아가고 몸이 옆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 손이 그녀의 팔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신발 한 짝이 진흙 속으로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을 고르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팔에 제가 잡은 손의 힘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떨림이 제 팔까지 전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녀가 허겁지겁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비탈길 위쪽, 비교적 평평한 곳까지 부축해 올렸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위쪽을 한 번, 아래쪽을 한 번 훑까 말했습니다. 묘지 관리소에 비 피할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이러다 둘 다 미끄러지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러면 좀만 같이. 우리는 관리소 옆 작은 비가림 아래에 서게 됐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와 녹슨 수도꼭지가 있는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닐 지붕 위로 빗방울이 마구 두드려대며 소리를 냈습니다. 바깥 풍경이 흰 안개처럼 뿌옇게 가려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옆에 세우고 그녀를 향해 말했다. 아까 많이 놀라셨지요. 그녀는 젖은 바짓단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자꾸 발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자주 뵀는데 오늘처럼 얘기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묘비 옆에 세워진 사람의 윤곽이 조금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연묘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은주라는 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시간에 뵈면서도 이름을 여쭙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긴 다들 말을 아끼는 곳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말을 꺼내면 눈물이 먼저 나와서 그래서 아마 다들 조용한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저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종이컵 2개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차인데 한 잔 드시겠습니까? 비도 맞으셨고 그녀는 2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번거롭게 그러다 제가 컵에 차를 따라 건네자 결국 2 손으로 조심히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그녀의 안경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차를 홀짝이며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놀랐습니다. 나이를, 무덤을, 분위기를 보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묘비 앞에서 하는 말들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인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해 됐습니다. 위암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으로 가셨군요. 그녀는 컵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희 그 사람은 스스로 갔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남은 가족의 죄책감이 얼마나 짙게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독촉이 계속 오고 매일같이 전화벨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던 때였어요. 제가 많이 몰아붙였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왜 나만 고생하느냐고. 그날도 싸우고 잤는데 다음 날 못 돌아왔어요. 손등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만 쓰다가 돌아가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닐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문장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마지막 날일을 핑계로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눈도 제대로 못 맞췄거든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마지막 인사는 나눌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꺼내본 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림 아래 이 좁은 공간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옵니다. 그날 못해준 마지막 인사를 조금씩 나눠서 하려고요. 도시락도 싸오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걸 끝낸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시락을 펼치셨군요. 멀리서도 보였어요.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한 남편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았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맞받아 물었습니다. 그쪽은 늘 흰 봉투를 들고 오시더군요. 편지 쓰시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미웠다고 그렇게 말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뿐이라서요. 살아있던 때는 말 한마디 곱게 못 해줬는데 이제 와서야 예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웃기죠. 여기다 끼워놓고 돌아갈 땐 또 제가 가져가요. 누가 볼까봐. 아니, 사실은 제가 아직도 다 못 내려놔서. 그녀의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 얘기를 짧게만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가 갔다. 고생 좀 하다가 떠났다.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묘비 앞에서만 꺼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만 조금 솔직해지는 삶.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비닐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사그라들자 언덕 위 묘비들이 다시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오늘은 아내한테 늦는다고 혼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그럼 위에 같이 가도 될까요? 아까 발이 좀 헛디뎌져서 혼자 내려오려니 겁이 나서요. 그 부탁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요. 우리는 나란히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직 질퍽한 흙길을 피해서 돌이 드문드문 박힌 좁은 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 앞뒤로 서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자리에 도착하자 우리는 각자 자기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묘비를 닦기 시작했고 그녀는 꽃을 가지런히 꽂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내 숨소리와 비슷한 속도로 누군가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게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꺼내 묘비 앞에 올려두자 그녀가 옆에서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분 좋아하시던 반찬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멸치볶기, 계란말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짜지 않게 하느라 요즘은 제가 연습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분께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한 입만 양보해 주실래요? 여기 오는 길에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오늘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그 부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도시락을 살짝 옆으로 돌려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 입씩 나눠 먹죠. 저도 부끄러워서 그동안 혼자만 먹었는데 오늘은 둘이 같이 먹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묘비 2개 사이에 도시락을 두고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묘지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두 노인. 하지만 저에게도 그녀에게도 이 순간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만 쏟아지던 마음이 잠깐씩 살아있는 사람 쪽으로도 흘러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내려가는 길에 저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기 은주 씨. 제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 묘비 주변 정리할 때 같이 할까요? 잡초 뽑는 것도 혼자 하기엔 허리가 좀 버겁습니다. 은주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저도 혼자 풀 뽑다가 허리 몇 번 나갈 뻔했거든요. 그 약속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성묘 후에 묘비 주변 잡초를 함께 뽑고 쓰러진 화병을 세우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내려가는 일. 누가 보기에 대단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슬픔을 혼자만 앓지 않고 누군가와 나눠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것.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탈에서 잡아끈 손, 비가림 아래에서 나눈 차 한 잔, 서로 배우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건넨 제 제안. 같이 풀을 뽑자. 선미 사진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옆집이랑 같이 일했어. 당신 뭐라고 할까? 사진 속 선미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막 설렌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던 방 안에 작은 불을 켜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에 언제부터인가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창문을 조금 열어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조금씩 진행되던 이상 신호들을 단순한 나이 탓 정도로만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사부, 다시 찾아온 상실의 그림자. 그날 이후로 토요일 언덕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나 둘만 있는 자리 같았다면 이제는 아내와 나 그리고 옆묘비의 그 사람 은주와 그의 남편까지 넷이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순서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 묘비를 닫고 꽃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 즈음에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끝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함께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어느 날은 그녀가 가지고 온 떡을 같이 나눴습니다. 묘지에 오르내리는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내려갈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내려온 버릇이었습니다. 계단을 빨리 올라가면 숨이 차는 건 당연한 일이고 허리가 뻐근한 것도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오르던 어느 토요일, 평소보다 유난히 숨이 찼습니다. 중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죄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올라오던 은주가 제 등을 보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고 나왔더니만 잠깐만 쉬면 됩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엉덩이를 붙이고 숨을 고르는데 머리 뒤쪽이 띵하게 울렸습니다. 은주가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원래 하얗습니다. 젊을 때 별명이 밀가루였어요. 농담을 던졌지만 제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자신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니 누웠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눌린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하실 때 됐잖아요. 이번에는 꼭 큰 병원으로 가요. 동네 내과 말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야, 아버지가 아직 팔 하나로 시멘트 토대도 들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포대를 들던 때는 이미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회사에서 검진 지원해줘서 알아봤어요. 심장 쪽 검사도 같이 해준다니까 날짜 잡아드릴게요.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목소리에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대부분이 겪는 증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파트 단지 계단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지고 계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숨 좀 고르면. 그날 밤 결국 아들이 급히 차를 몰고 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혈압, 심전도, 피 검사,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으니 갑자기 내가 환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심장 쪽 신호가 있었을 텐데요. 흉통, 숨가쁨,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는 습관처럼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그러자 의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넘기다 큰일 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밀 검사 더 해보고 수술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선미가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 끝에 병실에서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도 일 핑계를 대며 병원과 현장을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그 위치에 서 있다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느새 소문이 은주에게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언덕길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던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저는 아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한번 했습니다. 괜히 얘기를 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는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어디 하나쯤은 고장 나지요. 수술하자니 겁나서 버티는 중입니다. 은주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으로 제 성을 붙여 부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버티다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차라리 지겹다고 투덜거릴 만큼 오래 병원에 입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준비도 못하게 훅 가버리니까 남은 사람만 지옥이더라고요.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제 마음을 바로 찔렀습니다.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주 씨, 나도 병원이라는 걸 다녀본 사람입니다. 괜찮다잖아요. 큰일 나기 전에 잡은 거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쩐지 스스로를 향해 화를 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둘은 식탁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심장 수술 일정 잡았어요. 교수님 외래 날짜도 겨우 맞췄고,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가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맞벌이라 자주 못 뵈서 걱정이에요. 수술하고 나면 회복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그렇게 겁부터 주지 마라. 수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아들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언덕에 그 여자분 있죠. 같이 성묘하시는 분. 저는 처음엔 그냥 같은 마을 분이겠거니 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같이 계신 것 같아서. 며느리는 아들의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로 의지하고 계신 거면 저희도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은 건강이 먼저라서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자식들 눈에는 새로운 인연으로 보였을까. 마치 내가 선미를 배신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그만해라. 그분은 그냥 같은 자리에 자주 오니까 돕고 돕는 사이지.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돌려서 하냐. 목소리가 거칠게 나갔습니다.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혼자 계셔서 누굴 만나셔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수술 같은 중요한 결정을 그런 분이랑 상의하고 가족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정확히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이 선미가 아니라 은주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병원에서 나온 직후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가 수술하자고 한다네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서가 자식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도 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못하고 있는 거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사진 속 선미는 여전히 같은 미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토요일 언덕에 올라가니 은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분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수술을 미루고 싶어 하신다고. 묻는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 수술방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약 먹고 버텨볼까 해서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선생님, 전 한번 잃어봤어요.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아시죠? 전 또 눈앞에서 누가 쓰러지는 거 못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처럼 그러시면 저는 아마 평생 못 견딜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선미를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지키겠다고 울먹이는 상황에 서 있다. 저는 애써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은주 씨, 우린 그냥 같은 언덕 오는 동행 아닙니까? 너무 큰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각자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분명히 거리를 두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그 말에 상처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가 묵묵히 묘비 앞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각자 길로 가죠. 근데 박 선생님, 저한테도 이제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풀 뽑고, 같이 묘비 닦아줄 사람.
그래서 각자 길로 가더라도 지금은 제발 병원부터 갔다 오고 나서 가세요. 마지막 문장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수술 날짜를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교수님 스케줄 맞춰서 최대한 빨리 잡을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만 잘 되면 저희가 앞으로 토요일마다 언덕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거긴 내가 혼자 가야 할 자리야. 너희가 오면 복잡해진다.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몇 군데 좁아져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회 수술까지 가야 하는지는 직접 열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더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펜을 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괜찮겠죠? 저는 아들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야, 사람 하나 수술하는데 왜 내가 더 떠느냐? 나 아직 안 죽는다.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서명란을 바라보는 제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또다시 은주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나 결국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제가 수술 당일에 병원으로 갈게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있을 텐데 뭐하러. 괜히 오해만 사죠.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해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제가 박 선생님 걱정한다는 걸 아드님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문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선미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병실 천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의 생각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번에 내가 못 돌아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언덕 위에서 묘비를 닦고 있을 은주. 그때 저는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결심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작은 땅 문서,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해두었던 보험금 일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나중에 없으면 나 같은 사람들 좀 도와줘요. 그 부탁을 이제야 제대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짜리 계획서를 썼습니다. 언덕 추모정원 및 남겨진 이들 모임 조성안.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 이 종이를 은주와 아들에게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일만큼은 꼭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결심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먼저 수술대부터 버텨야 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상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떠나는 쪽일지 아니면 누군가를 또 잃는 쪽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수술 당일 아침,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카디건, 단정한 바지, 손에 쥔 작은 봉투 하나. 은주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크게 한번 욕먹을 각오하고 왔어요. 수술 포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냥 끌고라도 갈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이상한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한 장짜리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부, 당신이 남기고 간 숙제. 수술 당일 아침, 병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애매한 회색이었고 복도에는 카트 끄는 소리와 간호사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내가 아니라 남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 카디건, 단정한 바지, 손에 쥔 작은 봉투. 은주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왔네요. 은주는 제 발치 쪽에 서서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도망을 칩니까? 침대가 바퀴 달렸지 내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은 손주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오늘 학교 안 가고 노는 날이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여기 와서 할아버지 응원해 주래요. 병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머리맡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수술 끝나고 나서 보라고 하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얘기해 두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들이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덕 추모정원 및 남겨진 이들 모임 조성계획안.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언덕 옆에 작은 땅 하나 산 거 있지. 원래는 나중에 내 자리 마련해 두려고 했는데 생각을 조금 바꿨다. 선미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들 모이는 정원 하나 만들고 싶다. 아들이 한 장, 두 장 넘겨보았습니다. 땅 등기부 등본, 제 예금 일부가 묶인 통장 내역, 그리고 간단한 운영 구상. 매주 한 번씩 무료 모임을 열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관리비와 꽃값, 벤치와 작은 조형물 설치 비용, 향후 몇 년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계산까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 여기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는 아니고 집은 너희한테 남겨야지. 근데 남는 돈은 그냥 내 장례식 비용으로 쓰느니 이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봉투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수술도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왜 지금 하세요? 그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는 두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어디 가서 마음겉으로 꺼낼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고 딸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고 울고 싶을 땐 혼자 언덕에 올라갔어요. 박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 정원이 저 같은 사람들한텐 어쩌면 숨 돌릴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잠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저희보다 먼저 은주 씨께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어요. 은주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도 됩니다. 아버진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랑 산책하듯 언덕 가셨고 그 옆에 항상 은주 씨가 계셨으니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건 기부 같은 거예요? 재단 같은 건 못 만들어도 작은 모임은 할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창한 이름까지는 필요 없다. 무슨 재단, 협회 이런 거 말고 그냥 선미 언덕 정원 정도면 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전현 명의료양서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미 한번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도장을 찍어둔 서류였습니다.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내가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
얘는 포기하자. 제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괜히 기계 달아놓고 몇 달씩 끌지 말고 그 돈이면 언덕 정원에 벤치 하나라도 더 놓자. 선미가 더 좋아할 거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엔 못한다. 이건 내가 나한테 내리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선미한테 하는 약속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좀 줄일게. 대신 너 같은 사람들 돕는 데 쓰자. 그런 약속. 은주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건 너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은주 씨, 나는 한 번 빚을 졌다. 선미가 내 젊은 날 다 바쳐서 집안 지켜줬고 병든 뒤에도 내 걱정만 했다. 그 빚을 다 갚을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이건 당신들이 이어서 해줘야 한다. 부탁한다. 병실 안에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찍찍하고 내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싫어도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뭔데?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원을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두고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같은 말 하기 싫어요.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가장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진 버텨보지. 마취자한테는 저도 포기에는 안 질 거다. 곧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침대 바퀴를 잠금 해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실게요. 저는 이불을 한번 여미고 머리맡에 두었던 봉투를 다시 은주 쪽으로 밀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은주 씨가 좀 들고 있어요. 아들이 정신없으면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은주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끝나고 직접 되돌려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오래 맡아 있는 거 싫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양옆벽에는 여기저기 안내판과 액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밀려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을 겪었을 수많은 가족들. 누군가는 웃으며 수술실에서 나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울면서 빈 침대를 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 위에 수술실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직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제 이름과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금방 끝내고 나와요. 알았죠. 며느리는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주는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을게요. 그들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비켜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분도 여기까지 와도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제 손을 아주 잠깐 가볍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 만약 이번에 못 돌아오시면 제가 매주 토요일에 욕하러 갈 겁니다. 왜 약속 어기냐고.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럼 욕 안 먹으려고라도 돌아와야겠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침대가 천천히 문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주와 아들, 며느리, 손주 얼굴을 한 번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언덕 위, 선미 묘비 앞에 앉아있던 나 자신과 그 옆에서 봉투를 쥐고 서 있던 은주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문턱을 넘기 직전 저는 힘을 모아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그 뒤로 서 있던 은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못 돌아오면 이 사람 말 잘 들어라. 언덕일은 이 사람 의견이 반은 맞을 거다. 그 말에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근데 그런 말 할 필요 없게 해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문 앞 복도 바닥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는 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오면서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불빛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아니면 다시 언덕의 노을을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만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든 못 돌아오든 그 언덕 위 작은 정원만큼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 하나라도 세상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눈꺼풀이 완전히 내려가며 붉은 불빛이 잿빛으로 번져 사라졌습니다. 6부 묘지 옆 작은 정원. 두 번째 봄.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난 뒤 복도에는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켜진 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의료진이 오가고 카트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호출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겠지만 그 순간 은주에게 들리는 건 자기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다리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봉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계획서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선미 언덕 정원이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내 눈앞에서 사람을 잃을 순 없는데. 그 말은 남편을 떠나보냈던 그날 이후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마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박준호 보호자분.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계획대로 우회 수술로 마무리했고 지금은 회복실에서 마취 깨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에 아들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었고 손주는 할아버지 살았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죠. 다만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 싹 바꾸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전히 봉투를 쥐고 서 있던 은주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병실에서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심장 주변의 묵직한 통증은 여전했지만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우회 수술 자리에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울렸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준호가 그 봉투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들고 있었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꼭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돌려주신다고 해서 받았다고. 대신 말씀 한마디만 꼭 하시래요. 준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뭔데? 아들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괜히 겁주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놀라게 하지 말라고. 욕 많이 한다고.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심장 쪽이 당겼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은 나중에 언덕에서 직접 듣지 뭐. 퇴원 후 회복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상처 부위를 보호하느라 자세 하나 바꾸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언덕, 정원, 자신이 수술 전날 밤 써 내려간 계획서가 허공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준호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언덕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묘지 입구 근처 작은 공터에 노란 리본과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미 언덕 정원 조성 준비 모임. 동네 주민 몇 명과 군청에서 나온 직원, 그리고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은주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랬을 텐데. 준호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안 오면 안 되는 자리라서요. 군청에서 나온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박 어르신, 아드님께 얘기 듣고 서류 검토도 다 했습니다. 기부 형식으로 땅을 내놓으시고 일정 기간 유지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정원 조성 허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안전 문제랑 관리 인력 구성이랑 몇 가지만 더 협의하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숨 돌릴 벤치 몇 개랑 비피할 작은 정자 하나,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대신 달아줄 나무 몇 그루 정도면 됩니다. 군청 직원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 많은데 이런 모임 공간이 꼭 필요하죠. 몇 달 뒤 언덕 옆 공터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자리에 잔디가 깔리고 낮은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벤치 3개가 반원 모양으로 놓였고 가운데에는 작은 돌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선미, 언덕 정원. 먼저 떠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한 자리. 돌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혼자 울어도 됩니다. 함께 울어도 됩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나무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판에 아무 이름이나 혹은 이니셜만 적어 달았습니다. A, 엄마에게, 우리 아들 민수에게.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당신에게라고만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판들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에는 남겨진 이들 모임이 열렸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땅만 보고 있거나 나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한두 마디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숨이 딱 멎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준호는 그 모임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먼저 와서 의자를 닦고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듣고 조금씩 어깨를 풀었습니다. 은주는 정원의 다른 한쪽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꿈꿨던 작은 공방 계획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관에서 버리려던 오래된 의자와 나무 판자를 가져다가 기억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나무 상자나 액자, 작은 목걸이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못 박는 소리, 사포질하는 소리가 언덕에 퍼졌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일 때만큼은 머릿속이 잠시 조용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묘비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각자 묘비 앞에 꽃을 올리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둘 사이에 도시락이 2개 놓여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선미를 위해, 하나는 은주의 남편을 위해. 그리고 둘은 그 사이에 앉아 2 도시락에서 조금씩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미 씨는 이정원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에이, 분명히 뭐라 할 겁니다. 당신 또 괜히 일 만들었지 하면서요. 그래도 속으론 좋아할 겁니다. 이 사람 성격을 내가 알지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 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또 괜히 감상팔이 한다면서 몰래 여기 와서 나무판 하나 적어놓고 갈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나무판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천천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이제는 여길 죄책감 때문에만 오는 건 그만둡시다. 미안해서 오는 자리 말고 보고 싶어서 오는 자리로 만들죠. 은주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묘비 위에 올려둔 꽃 한 송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하고 싶어요.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고. 어느새 언덕 위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은주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린 둘 다 한 번씩 사람을 잃어봤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지키는 일에는 조금 익숙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포개 올렸습니다. 세 겹의 손이 서로를 감싸 쥐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마을 교회에서 저녁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선미 언덕 정원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은 날 여기 올라와 벤치에 앉으며 그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러 가야지 하고 말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군청에서는 이 정원을 사례로 들며 다른 마을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자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언덕 위 남겨진 이들을 위한 작은 정원. 준호와 은주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언덕을 찾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둘은 서로의 묘비를 먼저 들른다는 점입니다. 준호는 은주의 남편 묘비 앞에 서서 말합니다. 형님, 오늘은 이 사람이 조금 많이 울었습니다. 대신 제가 옆에서 좀 붙잡았습니다. 은주는 선미의 묘비 앞에서 말합니다. 선미 씨, 오늘도 이 사람 고집 부리길래 제가 혼 좀 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녁이 되어 언덕을 내려갈 때 둘은 나란히 걷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슬픔을 끌고 내려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어깨를 살짝 굳힌 채 내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묘비 앞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받아내는 정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덕에서 배운 두 번째 봄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주제와 관련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